결혼식 날 그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다발을 꽉 쥔 채 입술을 물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여자. 신부도 신부의 어머니도 아닌 그 여자가 대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여자는 제 언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릴 때 고아원에 보내졌던 제 이복 언니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신랑은 바로 그녀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신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친아버지가 바로 제 언니를 고아원에 보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겐 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밥을 뺏어 먹던 것도 엄마의 뺨을 때리던 것도 다 그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는 14살이 되던 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흔적은 아무데도 남지 않았고 엄마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울며 이렇게 말했죠. 그 자식들이 다 망쳐놨어. 다 망쳐놨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의 가족. 그들은 제 언니의 인생을 집어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죠. 평화롭던 결혼 생활, 친절한 시어머니, 따뜻한 남편, 온화한 아주버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통의 녹음 파일 때문이었습니다. 죽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왜 아직 숨을 쉬고 있어? 녹음기 속 목소리는 분명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듯 울고 있는 다른 목소리는 시아버지였죠. 아버님이 쓰러지기 전날 밤 병원 복도 CCTV엔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님의 병실에 몰래 들어갔고 그 뒤로 아버님은 말을 잃고 얼굴엔 멍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했던 고통을 이제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제 딸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의 칼 끝에 쓰러진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배신, 조작, 이중생활, 그리고 피로 얼룩진 복수. 그날 그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언니였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다. 개 짖는 소리, 간간히 부는 바람 소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어둠. 그 어둠 속 진입로도 없이 외따로 떨어진 흙집 한 채.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 집은 벽에도 창에도 금이 가 있었다. 방음도 단열도 없는 집. 그 안엔 온통 숨죽인 사람들 뿐이었다. 내 이름은 강은주. 그때 나는 10살이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나는 옷장 안에 다른 아이가 있었단 걸 알게 됐다. 엄마, 옷장이 왜 항상 잠겨 있어? 거긴 안 되는 곳이야. 절대 열면 안 돼. 왜요? 그 안엔 내 말고도 한 아이가 있었거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름조차 듣지 못한 언니를 알게 됐다. 사진도 기억도 없는 아이. 엄마는 그 애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옷장 앞에 무릎 꿇고 술에 취해 울었다. 내가 잘해서 살아남은 거야. 그 애는 너무 튀었어. 그런 애는 오래 못 살아. 무슨 말인지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눈에 띄지 않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선 손도 안 들고 집에선 늘 눈치만 봤다. 살기 위해서 숨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은주야, 밥은 했냐? 네, 오빠 도시락도 챙겼냐? 했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있어야 굴러간다. 칭찬 같았지만 아니었다. 그건 책임이었다. 아니, 징벌이었다. 그림은 내 유일한 탈출구였다. 신문지 구석에 몰래 연탄 가루로 그린 그림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단 하나의 흔적이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죽은 집도 죽은 엄마도 다 지워졌다. 14살.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한 장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갔다. 그날 밤 엄마가 사라졌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다음 날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옷장이 내게 또 다른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해 집안엔 이상하게도 사람이 많았다. 마당에 널린 고추 말리는 틈으로 서울서 일하다 내려온 사촌이랑 오빠 친구들, 친척 아주머니들까지 모였다. 모두들 오빠가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단 소식에 와서 떡국을 끓여 먹고 축하주를 나눴다. 나는 그런 오빠의 뒷자리에 서 있었다. 도시락 싸주던 손이 이젠 술상도 차리는 손이 됐다. 그렇게 2달을 보냈다. 그 누구도 내 얘기는 묻지 않았다. 엄마, 저도 대학 가면 안 돼요? 대학, 내가 어디 가서 그런 허황된 생각을 주워들었냐? 미술학과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서울 있는 학교도 붙을 수 있대요. 미쳤냐? 그림 그려서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오빠는 붙어서 가족들한테 효도하는데 넌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술상을 엎었다. 김치 국물이 내 바지에 튀었다. 그 붉은 얼룩이 마치 내 꿈의 사망 선고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연탄 난로 앞에 앉아 그림 연습장을 찢어 삼켰다. 한 장 한 장 조용히 뜯어 삼켰다. 입으로 삼키면 마음은 잊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몰래 기차표를 끊었다. 엄마 몰래 적금 통장에 든 돈을 빼내고 미술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죄송해요. 근데 전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집을 나서는데 발밑이 무거웠다. 서울행 완행열차는 추웠고 창밖은 허옇게 김이 서렸다. 그 안에서 나는 옷장에 갇혀있던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나 도망칠게. 그 대신 나중엔 꼭 돌아와서 다 밝혀낼 거야. 우리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우리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었다. 오직 추천서 한 장, 빌린 화구 가방 하나, 그리고 붉은 얼룩이 남은 바지. 그날 내 가족은 사라졌고 대신 나만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은 차가웠다. 모든 게 빨리 흘러갔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고시원 침대 위에서 붓을 잡은 첫날 나는 다시 연탄 가루를 꺼냈다. 왜냐하면 물감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본 남자가 있었다. 이거 너 혼자 그린 거야? 네, 스케치북도 준 거예요. 연탄으로 이걸 그렸다고? 이 눈빛 무서운데 되게 진심이다. 그는 정현우, 미대 복학생, 2살 연상이었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처음엔 내 그림을 도와줬고 나중엔 아르바이트도 소개해줬다. 그의 집에서 남은 과일도 가져다주고 고시원 앞에 몰래 커피를 놓고 가기도 했다. 넌 뭔가 감춰진 게 많은 눈이야. 웃는데도 마음은 안 웃는 느낌? 그런가요? 그가 처음으로 내 안의 언니를 들여다본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내 과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혹시 저 아는 사람 소개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냥 느낌이야. 너무 닮았어. 예전에 알던 여자랑. 그때는 몰랐다. 그 예전에 알던 여자가 내 언니였다는 걸. 몇 달 뒤 나는 그와 사귀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신금이 여사를 만나게 됐다. 사람 좋은 얼굴, 오랜 병원 자원봉사,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가는 사람.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첫 질문은 이름도 고향도 아니었다. 너 혹시 형제가 있어? 아니요,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래, 얼굴이 좀 낯이 익어서.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다. 마치 날 확인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밤 현우가 내게 처음 물었다. 너 옛날에 가족한테 버려졌다고 했지? 정확히 말해봐. 혹시 언니 같은 사람은 없어? 그 질문은 마치 내 과거가 어디선가 추적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모든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친절, 그들의 배려, 그리고 그 눈빛의 깊이. 결혼을 이틀 앞둔 날 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사한 조명이 얼굴을 비췄고 드레스 핀을 꽂아주던 디자이너가 갑자기 속삭였다. 신부님, 죄송한데 밖에 어떤 여자가 신랑 찾는다고 와 있어요. 울고 있어서 그냥 돌아가시게 할까요? 어떤 여자요? 옛날 여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부터 신랑 사진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애는 오래 못 살아. 엄마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옷장, 닫혔던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대로 나가 그녀를 마주했다. 저 누구세요? 현우 씨, 아직도 저 기억 못해요? 저는 신부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현우 씨,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랑 혼인신고까지 했었어요. 당신보다 먼저였다고요. 그 여자의 손엔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날짜는 6년 전. 주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우의 오피스텔. 그게 진짜예요? 당신도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이 집안, 당신네 집안 다 똑같아. 사람 하나를 없애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 나는 무언가 말해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얼어붙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내게 밀었다. 화면 속엔 현우와 어떤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의 사진. 저 아이, 그 사람 아이예요. 당신 결혼식장엔 올 생각 없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했거든요. 끝까지 참아달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숨기려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전장이란 걸. 나는 그녀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그녀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현우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신혼집은 오피스텔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에 공포를 배웠다. 누구세요? 은주야, 자니, 그 애 오늘 또 찾아왔어. 그예요? 이제 그 아이는 그냥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야. 우리 현우는 절대 그런 남자 아니야. 그녀는 매일같이 새벽이면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바람처럼 와서 한 문장씩 던지고 사라졌다. 그 애는 가짜야. 그 집 애가 아니야. 우리 현우는 다 잊었대. 처음엔 그냥 혼잣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말들이 점점 익숙해졌고 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건 임신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그래요. 그날 이후 나는 베라닐, 호르몬, 정자활동성이란 단어들에 익숙해졌다. 시어머니는 매일 달력을 받고 현우는 지금은 힘들다며 벽만 바라봤다. 피곤해? 그냥 자자. 그 여자, 그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말을 꺼내?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부정은 했지만 분노는 없었다. 그의 침묵, 그의 시선, 그리고 그 방 안공기까지도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짜인 연극 같았다. 나는 우편함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 집안 사람 죽이는 집이야. 언니도 그렇게 사라졌어. 다음은 너야. 언니? 나는 지금 그 언니의 흔적을 다시 좁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엔 반드시 시어머니와 현우가 있을 것 같았다. 익명의 편지를 받고 나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다. 사유는 건강보험 가족 등록 변경.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단 하나. 그 아이가 정말 현우의 아이인지,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강은주 씨가 2명이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주민번호 앞자리, 같은 생년월일인데 부등록 주소랑 가족관계 내역이 달라요. 이상하네요. 이건 본인 확인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나는 손이 떨려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이름이 나와 같은 또 다른 강은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 아이는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럼 나 말고 또 다른 은주가? 며칠 뒤 나는 현우의 오피스텔 지하 창고를 뒤졌다. 신혼 초엔 비번 잊었다며 열지 못하게 하던 곳. 나는 옷걸이에 걸린 낡은 교복 한 벌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 도무지 익숙한데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5번을 걸고 문자까지 남기고서야 엄마는 단 한 줄을 보냈다. 그의 얘긴 꺼내지 마. 넌 살아남은 쪽이야.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태어났던 그 흙집에서 또 다른 강은주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시댁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그래. 내가 있어야 집안이 굴러가지. 그것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 선택된 존재라는 뜻이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감춘 진실 내가 하나씩 들춰낼게요. 그날 나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험이라고 적힌 자필 메모 그리고 도장 찍힌 종이들. 서류 봉투 안엔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있었다. 가입자 이름은 강은주. 문제는 그건 내 주민번호가 아니었다. 이건 나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나와 같은 이름, 같은 생년월일의 다른 강은주였다. 주소지는 시어머니 주소. 가입일자는 4년 전. 받는 사람은 남편 정연우. 사망 시 지급액 3억 5천만 원. 이건 살아있는 나를 두고 죽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보험을 건 거야? 네, 이건 실명 확인 후 보험금 변경 예정으로 돼 있네요. 주소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사안입니다. 혹시 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드신 분 계세요? 3건 있습니다. 모두 수익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날 나는 알았다. 그들은 죽은 은주의 이름으로 보험을 만들었고 살아있는 내가 그 죽은 존재의 대역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걸. 그 사람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했거든요. 끝까지 참아달라고. 그 끝까지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였던 걸까? 나는 그날 욕조 안에서 찬물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죽은 언니를 내 입으로 불렀다. 언니, 내가 널 대신해서 살아남았던 거라면 이제 내가 그 삶을 다 가져올게. 저 보험 사기와 신분 위장 관련 상담하고 싶어요. 그날 나는 아이를 다시 만났다. 그 여자 혼인신고를 주장했던 그 여자의 아이. 지금은 7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아니 운명처럼 그 아이가 넘어진 골목에서 마주쳤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줌마가 누군데요? 그 아이의 눈. 내 눈과 같았다. 나는 한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면?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언니의 아이였다면? 며칠 뒤 나는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다. 병원에서는 정밀 친자 확인용이라며 서류 몇 장을 요구했고 나는 그 아이의 유치원 컵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입니다. 모자 관계는 아니고 자매간 유전자 1차 적합도 99.87%입니다. 즉, 피검사자 아이는 귀하와 이복 조카 관계로 추정됩니다. 조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죽은 강은주는 내 언니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생존 기록이었다. 그 애는 잊어. 그 애는 없었던 거야. 그 애는 죽지 않았다. 그 애는 아이를 낳았고 이 집안은 그걸 숨기려 했다. 그래서 이제 믿겠어요. 그 사람들 당신한테 뭐 숨기고 있었는지. 네, 언니. 그 아이 엄마 맞죠? 맞아요. 그 애 나랑 같은 보육원에 있었어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집안이 데려갔대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유.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죽은 언니의 존재를 지우고 그 아이까지 은주로 대체하려 했던 것. 나는 그 복제된 이름 위에 진짜의 증거를 올릴 것이다. 그날 나는 엄마 집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엄마는 늘 그렇듯 혼잣말 중이었다. 그 애는 안 죽었어. 그 애는 그냥 사라진 거야. 나는 말없이 엄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노란 통장을 꺼냈다. 거기엔 매달 27일마다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있었다. 입금처 장학재단. 수취인 강은주. 금액 50만 원. 기간 지난 9년간 누적. 이건 언니 이름이잖아. 그 애 아직 그 이름으로 숨쉬고 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계속 살려주고 있었던 거야.
나는 곧장 장학재단을 추적했다. 전화로는 정보를 줄 수 없다 했고 나는 직접 명함을 위조해 사회복지 공무원인 척 재단 사무실에 들어갔다. 신분 도용이 의심됩니다. 이 계좌의 실제 수혜자와 주소지를 대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잠시만요. 이건 원래는 익명 기부 명단으로 지급되던 건데요. 지급 대상 주소지랑 IP 추적 결과 전부 정현우 씨 어머니 댁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시어머니가 내 언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었단 것. 죽지 않은 언니,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존재를 시스템 속에서 통장 하나로 숨기고 있었다. 언니, 내 이름으로 받은 그 돈 이제 내가 칼로 바꿔줄게. 그 사람들이 만든 가짜 3개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나는 그날부터 이름, 통장, 보험, DNA, 주민등록 등본까지 모든 서류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로 증명할 순 없다. 오직 서류로만 그들이 쌓은 위선의 탑을 깨부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웠던 장소. 바로 언니의 장례식장. 이상했다. 장례식 기록이 없었다. 사망신고는 접수돼 있었지만 국가장례 등록 시스템엔 그 이름조차 없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요양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찾았다. 5년 전 6월 21일 CCTV 열람하고 싶은데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그날은 장례 3건 있었네요. 근데 여긴 실제 유족 없으면 열람 어려운데요. 그날 저희 언니가 그 안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화면 안. 장례식장 입구. 23시 12분. 한 여자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뒷문으로 나온다. 그 옆엔 정현우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저 사람 언니야. 살아있었어. 진짜로 살아서 나갔어. 그날 그 집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사망신고만 있었고 죽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언니는 연출된 죽음 속에서 살아있었고 그들은 그걸로 보험을 준비했다. 내 신분으로, 내 이름으로. 어머님, 그날 장례식장 CCTV에 찍힌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말하지 마. 내가 진짜 강은주면 그 애는 없어야 하는 거야. 그 집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두 생을 지우려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이름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온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됐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말할 때였다. 나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제목: 신분 위장 및 보험 사기 공동 범죄 고소장. 작성자 이름: 강은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강은주의 동생. 제가 가진 모든 자료, CCTV, 보험 서류, DNA, 통장 사본 다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인 목록은 정현우, 신금이, 그리고 정명섭입니다. 현우 아버지까지.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이름을 복제해 사람 하나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심은 거잖아요. 나는 언니의 존재를 복권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언니를, 그 이름 위에 묻혔던 사람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중이었다. 고소장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진술 일정 개별 통보 드릴게요. 나는 그날 밤 강은주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갔다. 나는 그 집안이 만든 모든 은주라는 이름의 허상을 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평판, 그들의 평온한 거짓. 그 모든 걸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 언니, 이제 너 이름으로 이 사람들 모두 벌질 거야. 그날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피고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 정현우, 피고 신금이, 피고 정명섭. 피고인들은 고인 사칭, 보험 사기, 신분 위조, 정신적 피해 유발 등으로 각각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이 선고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았다. 그들이 감춰둔 가짜 가족의 무게, 이제는 법이 대신 짊어지게 되었으니까. 나는 비로소 언니의 이름을 되찾았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강은주 1994.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했던 사람. 이제서야 당신을 기억합니다.
언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이제야 난 내 이름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언니가 남기고 간 스케치북 한 권을 펼쳤다. 그 안엔 지워진 얼굴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천천히 색으로 채웠다. 언니가 그리지 못한 자신을 이제 내가 그릴 차례니까.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은 사라져서 아픈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픈 존재라는 걸.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